이리 봐도 요리 봐도 저리 봐도 귀여운 인간을 집사로 만들어버리는 고양이. 고양이는 개와는 또 다른 매력을 지닌 인간의 둘도 없는 반려동물입니다. 개는 지금으로부터 18,000년 전 인간이 야생의 회색 늑대를 사냥 도우미로 길들임으로써 가축화됐고 그렇게 인간의 친구가 됐죠. 그렇다면 고양이는 어떨까요? 이들은 언제부터 그리고 어디서 어떻게 인간과 공존을 시작한 걸까요? 오늘은 고양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들고양이로부터 분화해 나간 고양이는 이렇게 5개의 아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중 우리의 곁을 차지하고 있는 집고양이는 단 하나의 종으로부터 가축화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일명 사막고양이라고 불리는 아프리카 들고양이였죠. 그래서 전 세계의 고양이는 생김새와 크기 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야생의 고양이는 언제부터 인간과 함께 했을까요? 그 답은 이집트의 벽화, 신화, 미라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집트 신화 속 여신 바스테트는 고양이 머리를 지녔고 이집트인들은 벽화에도 고양이들을 그려 넣었으며 고양이들의 유골을 모아 미라로 만들기도 했죠. 이토록 웅장하고 신비로웠던 문명권에서조차 고양이 집사들이 넘쳐났다고 생각하면 좀 재밌긴 하네요. 어쨌든 결론은 약 4,000년 전 이집트의 예술품들 속에서 고양이와 관련된 기록들이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 과학자들은 인간이 고양이를 가축화한 시기도 약 4,000년 전부터라고 생각했고 이는 거의 정설처럼 굳어져 갔죠. 그러나 2004년 지중해의 키프로스 섬에서 이를 뒤집는 새로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파리 국립자연사박물관의 고고학자 장 드니비뉴 박사가 이곳 고대마을 유적지에서 놀라운 화석을 발견한 거였죠. 그 화석은 바로 9,500년 전 사람과 함께 매장된 8개월 된 고양이 뼈였습니다. 장 박사는 고양이의 뼈가 잘게 분해되지 않고 형태를 고스란히 유지하고 있는 걸로 봐선 사람과 함께 매장된 게 틀림없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이는 인간과 고양이가 유대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간접적인 증거라고 생각했고 비뉴 박사는 그 내용을 정리해 사이언스지에 논문으로 발표하죠. 결국 이 연구로 인해 고양이의 가축화 시기를 9,500년 전까지 앞당기자는 얘기도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시기적 문제는 둘째치고 인간은 어떻게 야생 고양이를 집고양이로 길들이게 된 걸까요? 미국의 고고학자 멜린다 제더 박사는 인간은 크게 3가지 경로로 야생동물을 가축화시켰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먹이 경로인데요. 인간이 먹잇감을 구하기 위해 야생동물들을 사냥하다가 야 사냥하기 너무 짠나지 않냐? 아 그러니까 개 힘들어. 그냥 몇 마리 잡은 다음에 길러서 잡아먹을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결국 힘든 사냥 대신 야생동물들을 우리에 가둔 채 길러서 잡아먹기 시작하면서 가축화를 시켰다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돼지, 양, 염소 등입니다. 물론 고양이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죠. 두 번째는 규제된 경로로 첫 번째와 큰 차이는 없고 당나귀, 말, 낙타 같은 동물들을 인간이 통제해 운송수단으로 이용함으로써 가축화시키는 경로입니다. 물론 운송수단에도 고양이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 바로 공생 경로죠. 야생동물과 인간이 서로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함께 지내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야생동물이 인간의 음식에 매료되어 인간의 서식지에 자주 나타나고 자연스레 이 둘은 가까워지게 되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렇게 가까워진 야생동물들이 인간에게 도움이 된다면 둘은 서로 함께 지내게 되는 겁니다. 상부 상조 전략이죠. 대표적인 게 바로 개입니다. 개는 인간에게 사냥에 도움을 줬고 인간은 개에게 맛있는 음식을 주면서 그렇게 개는 인간의 반려동물이 되어갔죠. 고양이도 아마 이렇게 가축화됐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인간은 고양이에게 음식을, 그리고 고양이는 인간에게 집사라는 타이틀을? 그러게요. 고양이는 인간에게 어떤 도움을 줬을까요? 고양이는 바로 이 녀석, 쥐를 때려잡는 데 도움을 줬습니다. 그런데 쥐잡이 때문에 고양이와 인간이 서로 동거를 시작했다는 증거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2014년 중국과 미국의 연구진은 중국의 콰노쿤이란 농업마을 유적에서 5,300년 전의 고양이 뼈를 발견했죠. 연구진은 고양이 뼈의 동위원소를 분석했는데 놀랍게도 그 비율이 이 농업마을의 주요 곡물들의 동위원소 비와 일치하는 결과가 나왔죠. 당시 연구진이었던 피오나 교수는 이 결과는 사람들이 창고에 쌓아놓은 곡식을 먹는 쥐를 고양이가 잡아먹었다는 사실을 암시한다고 말했죠. 그러니까 인류가 농경을 시작하면서 곡식을 저장했고 그 결과 사람이 사는 곳엔 쥐가 들끓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쥐가 들끓는 곳으로 자연스레 고양이가 들어오기 시작했고 이렇게 인간과 고양이는 공존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곡식이 무척이나 중요했던 인간의 입장에선 곡식 지킴이에는 고양이만한 동물이 없었고 고양이 역시 먹잇감을 손쉽게 얻기엔 인간의 마을만한 곳이 없었으니 고양이 입장에선
그렇다면 인간의 품이 그다지 나쁘진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고양이는 인류의 반려동물로 자리를 잡아가게 된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앞서 지금의 집고양이는 아프리카 들고양이 한 종으로부터 시작됐다고 했는데요. 이들은 어떻게 좁은 지역에서 시작돼 전 세계로 퍼져나간 걸까요? 분자 유전학자인 에바 마리아 게일 교수는 고양이의 DNA를 추적한 결과 고양이는 1만 년 전쯤에 중동 근처에서 길들여졌고 6,500년 전 이집트와 유럽, 아시아 일부로 퍼져나갔다고 주장했죠. 그리고 그 이후엔 배의 역할이 컸다고 주장합니다. 중동과 이집트 지역의 선원들은 배에 고양이를 태우고 항해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는 쥐가 배에 쌓아둔 식량을 훔쳐먹고 밧줄을 갉아먹는 일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이었죠. 이런 이유로 기원전 4세기경에는 고양이는 항로를 따라 이집트에서 로마 쪽으로 건너가는가 하면 중세시대에는 발트해까지 진출해 바이킹들과 함께 항해를 하기도 했죠. 이렇게 유럽으로 퍼진 고양이들은 신항로 개척 시대에 이르러 서쪽으로는 아메리카 대륙과 호주로까지 급속도로 퍼져나가면서 점차 개체수가 불어났고 품종도 다양해졌죠. 물론 동아시아 쪽으로도 이미 예전부터 실크로드를 따라 고양이들이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집고양이는 전 세계를 물들이기 시작했고 지금은 그 숫자가 무려 6억 마리나 된다고 합니다. 만약 인류가 없었다면 집고양이의 이런 성공적인 번식은 불가능했을지도 모르죠. 그리고 만약 양이들이 이런 사실을 조금이라도 알았다면 지금보다 덜 도도하고 인간 집사를 조금만 부려먹진 않았을까라는 상상을 해봅니다. 고양이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끝났다. 과학은 세상을 보는 창. 지금까지 과학 드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